사람이 인간을 죽여도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을까?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것이 도덕적인 의무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정말로 있을까? 있다면 도대체 어떠한 상황일까? 당신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가정해보자. 구상봉. 그는 평생 동안 독재자로 하루도 빠짐없이 온 집안을 한 손에 쥐고 흔들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그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은 정말 구역질이 난다. 다행히 슬아의 자식들은 없었지만 그 대신에 초죽음이 된 것은 엉뚱하게도 그의 남동생인 나의 아버지였다. 뿐인가? 그와 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가까운 친구들도 그가 하도 돈 자랑을 하고 다니는 통에 수십 년 동안 대소동을 겪어야만 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무능력을 까발리면서 가정의 평화를 깨놓았기 때문이다. 온통 그 때문에 조용한 날이 없었다. 그렇게 쉽게 돈을 버는 사람도 있는데 당신은 뭐하는 인간이냐고 타박당하기 일쑤였고 실제 그의 자수성과 무용담은 다른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내가 깜박 잊고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는 나의 고모부이고 고모부는 부자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억만장자다. 고모부의 이름은 구상봉이다. 젊을 때 장사로 상당한 돈을 모았고 고모부는 이 돈을 부동산 유가증권 그림 등으로 나누어 투자하여 이제 수백억을 굴리게 되었다. 그러나 치팅으로 후려치고 떼먹고 사람들의 약한 심리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재능은 모두 남들의 희생이 전제되는 것이었다. 그는 평생을 단 한 번도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도운 적이 없다. 돈은 그에게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이다. 구상봉 고모부, 생각하면 할수록 울컥 욕지기가 일어난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좋은 일은 내가 그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안타까운 사실은 고모부는 잔병 한 번 치른 일 없는 건강체라는 것이다. 이제 막 70세가 되었는데도 젊은이들보다 걸음이 빨랐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자기에게 해롭다고 생각되는 것은 일절 손을 대지 않았지만 유일한 예외는 돈이었다. 고모부가 이렇게 90살, 아니 100살까지 산다 해도 이상스럽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고모부가 정말로 100살까지 살면 내 나이도 70살이 넘는다. 내가 그때까지 팔팔하게 살아있을지 아니면 그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내가 먼저 저 세상으로 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살 만큼 산 고모부가 하루만 더 살고 아니 더 좋은 것은 오늘을 넘기지 말고 돌아가시기를 마음속으로 적지 않게 빌어도 보았다.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 혐오스런 인간을 죽이는 것이 허락되는 그러한 상황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일까? 구상봉 고모부의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럴듯한 이론이 정말 있을까? 나의 머릿속에 떠오른 이론은 철학의 공리주의이다. 영국의 철학자인 제러미 벤담은 1748년 런던 근교의 스피털필즈에서 태어났다.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벤담은 12살이 되던 1760년에 옥스퍼드의 퀸스 칼리지에 입학하여 법학을 전공하였고 그로부터 3년 후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4세가 되던 해에 벤담은 런던에서 변호사로 정착하였지만 그 이후 인생 행로는 집에서 희망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벤담은 18세기 중엽 영국의 현행법과 재판 상황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는 변호사 업무는 제쳐두고 법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더 열심히 펼쳤다.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민주적으로 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결심을 굳힌 벤담의 입지는 매우 탄탄하였다. 1792년에 아버지가 죽은 후에 물려받은 유산만으로도 평생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 40년 동안 벤담은 매일 10장에서 20장 사이의 원고지를 글로 메우면서 저술활동에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러나 그는 잡다한 법률적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흥미를 잃기 시작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 개정에 관한 자신의 제안을 정리하여 형식을 갖춘 법전으로 완성시키는 일은 제자의 몫으로 넘겨주었다. 벤담은 업적도 주목할 만하지만 이에 못지않은 동정심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는 사회개혁에 관한 세부적인 방안을 구상해내고 사상의 자유를 추창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감자에게도 인간적인 대우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초창기 여성운동을 후원하였다. 벤담 철학의 출발점은 간단명료하고 매우 매력적이다. 행복이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이러한 명제가 옳은 것이라면 철학과 국가도 역시 이를 지향점으로 삼음이 마땅하였다. 한 사회의 목표는 그 사회에 존재하는 고통의 양을 가능한 한 감소시키는 것이고 동시에 사람들 또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어떤 대책이 보다 많은 행복을 이 세상에 가져다주면 그 대책은 그만큼 더 유용하고 더 나은 것이 된다. 벤담은 이러한 기본원칙을 공리주의라고 불렀다. 행복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는 기본원칙이 매우 높은 신뢰를 받은 것이라면 구상봉 고모부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말란 법도 없을 것이다. 나의 고모부가 이 세상에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가 애당초 할 수 있는 일은 이웃이나 불쌍한 주변 친구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전부였다. 그가 은행에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있는 돈도 선행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일 나에게 그만 한 돈이 있다면 좋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내가 아는 의사 친구는 백혈병 어린이들을 위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여자친구 하나는 아프리카에서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구상봉 고모부의 돈이 지금 내 손에 있다면 당장 10억 원 이상을 이 두 사람에게 송금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얼마나 엄청난 행복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것인가. 최상의 치료를 받고 있는 백혈병 어린이를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의식주뿐만 아니라 교육비까지 후원받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행복한 미소가 눈앞에 보인다. 위와 같은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만 하는 일은 아니 그것만은 안 되지만 그래도 눈 딱 감고 구상봉 고모부를 내 손으로 죽여야만 했다. 벤담의 주장이 옳다면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치워버리는 것은 내 의무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내가 고민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가 전부였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고모부님을 가장 친절하게 저 세상으로 모실 수 있겠느냐는 방법론이었다. 내가 알고 있는 의사 친구는 고모부가 잠자리에서 주무시다가 그대로 숨을 멈추는 방법 정도는 금방 찾아낼 것이 분명하였다. 고모부가 훗날 지독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말란 법도 없기 때문에 나는 확실하게 편안한 죽음을 선사한 셈이 되는 것이다.
그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토록 역겹게 굴던 구두쇠가 드디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졌는데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웃들은 드디어 평온을 얻었고 친구들도 가정의 평화가 깨질 일이 없게 되었다. 내가 알고 지내는 의사는 그를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해놓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사망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그만이었다. 그의 죽음이 자연사인 것처럼 만들어 놓아야 사망 원인을 캐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만사가 명확하고 깔끔하게 해결된 것이 아닐까. 이번 사례는 한 인간을 죽여야만 하는 도덕적 의무를 실천에 옮긴 경우가 아닐까. 지금까지의 논증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해보자. 위급한 처지에서 고통을 받는 어린이들의 삶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굿상봉 고모부를 죽였다. 그렇다면 나는 고모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제거하고 그 대신에 어린이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으니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창출함에 있어서 일거양득을 하였다. 다른 말로 그 의미를 정리해보면 일반 대중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한 개인에게 위해를 가해도 용서가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내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살인을 정당화시킨다면 벤담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 목적이 오르면 그 수단은 상관이 없다는 주장은 그의 철학에서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결론이지만 벤담은 이에 대해 뜻밖에도 단 한마디 말도 남겨놓지 않았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벤담은 자신의 피상속인을 독살한 적이 없었고 또 그럴 필요도 없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벤담은 폭압적인 독재자, 잔악한 사채꾼 그리고 기타의 약탈자들을 죽여 마땅하다는 식의 선동적인 글을 쓴 적도 없었다. 벤담은 자유주의 정신을 지녔지만 이러한 정신도 어디까지나 여러 선택적인 수단들 중에 하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중간 결론은 결코 만족스러운 것이 못 된다. 고통을 제거하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살인도 용납될 수 있다는 주장은 그의 철학에서 손쉽게 도출해낼 수 있지만 그렇게 단순한 결론을 벤담이 수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을 것이다. 부모님이 6.25 전쟁에 대해 처음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내 나이는 8살쯤 되었다. 이 전쟁에서 5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이렇게 처참한 고통을 막기 위해서 김일성을 죽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숱하게 나타났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미수에 그친 김일성 암살 사건의 주모자도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벤담의 논증에 따르면 김일성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사례였다. 강제 수용소를 운영하고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압제자는 아무나 죽여도 좋을 것 같았다. 김일성이 당하는 불행은 개인적인 것에 불과했지만 그의 폭력과 위협에 노출된 일반 대중의 불행은 더할 수 없이 중대하였기 때문이다. 박정희의 통치가 끝난 지 40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가 인류의 지도자로 기억되고 불멸의 통치자로 우리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5천만 명을 괴롭히는 통치자들이 많은 현실에서 박정희는 기껏해야 3만 명의 자유투사들만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이와 똑같은 논리가 굿상봉 고모부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 그의 죽음이 이 세상에 가져다 줄 행복은 개인적으로 그에게 일어나는 불행에 비하면 훨씬 더 큰 것이다. 그러나 제러미 벤담이 이러한 의견을 들었더라면 아마도 교활한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그의 미소는 굿상봉 고모부의 사례가 유행처럼 전체 사회에서 당연시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는지를 묻고 있었다. 굿상봉 고모부의 사례는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아니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은 수많은 피상속인뿐만이 아니라 혐오감을 주는 사람, 정치 경제계의 거물들, 감옥의 재소자들 또는 정신방략자 등 사실상 수백만 명에 달할 것이다. 이들은 모두 잠을 자다가 언제라도 고통이 없이 죽을 수도 있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는 얼마나 끔찍한 공포가 발생하고 사람들 사이에는 얼마나 큰 불안과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인가. 천만다행으로 나는 행운을 잡았다. 굿상봉 고모부를 살해하겠다는 나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일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나는 아직도 내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정말로 살인을 저질렀다 해도 원칙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이 나에게 있는데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리라고 생각해야 할 이유는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따라서 굿상봉 고모부가 당할 뻔했던 불행이 언젠가 내 눈앞에 닥치지 말란 법은 없었다. 내가 굿상봉 고모부에 대해 생각해봤던 일을 내 조카가 나를 두고 똑같이 꾸밀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평생을 불안 속에서 살아야만 할 형편이었다. 행복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는 기본 원칙을 유의미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벤담의 주장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 벤담 철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고통과 행복을 마치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점에 있다. 마치 수학에서 덧뺄셈을 하듯이 고통과 행복의 크기를 각각 상정해놓고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일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사회가 붕괴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무엇이 선한 행위인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그 행위를 통해 얻고자 하는 행복의 양에 달려있지만 살인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예외가 된다. 벤담은 살인 행위는 행복 추구의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그의 저서에서 굳이 밝혀놓지 않았다. 자기와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인간들을 숱하게 살해하거나 고문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반대하는 행위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공질서의 유지에 관한 정치 사회적 문제이지 개별적인 개인의 도덕 범주에 속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서 임마누엘 칸트는 개별적인 인간에게는 모두 존엄성이라는 최상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점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고 따라서 한 인간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굿상봉 고모부의 살해 계획은 애당초 생각할 가치조차 없는 일인 것이다. 행복과 고통에 대한 벤담의 셈법 그리고 인간 생명 그 자체는 양보할 수 없는 최상의 가치라는 칸트의 주장. 이 두 가지 견해는 서로 합치될 수 없을 정도로 상반된다. 그렇다면 이들 중에서 보다 설득력이 있는 의견은 무엇일까? 수많은 고통과 불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차라리 김일성을 죽인 것이 도덕적으로 옳았다는 주장을 지금도 할 수 있을까?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될 수 없는 절대 가치라는 칸트의 독단적인 신념이 보다 옳은 것일까?